그들은 내가 20살이 되던 해 갑작스레 내게 말했다. 소연아, 넌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너의 몫을 해야지. 그들의 몫이란 곧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 몫을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했다. 그들의 사업을 살리기 위해 그들은 나를 김민준이라는 남자에게 팔았다. 한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가문의 후계자 김민준. 나는 그저 그들의 파산을 막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순종했다.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내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빚이었으므로 나는 그 빚을 갚기 위해 기꺼이 나 자신을 내주어야 했다. 우리는 딱 한 번 만났다.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그는 서류에 사인을 하기 위해 잠시 들렀을 뿐 내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조각상 같았고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 같았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닌 거래 아니 거래라고 부르기에도 미안할 만큼 일방적인 희생이라는 것을, 그들이 나를 이 집으로 보낸 것은 그날 밤이었다.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다. 하얀 웨딩드레스 대신 값비싼 비단 한복을 입었다. 머리를 곱게 틀어 올리고 얼굴에는 옅은 화장을 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현실은 차가운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들은 내게 잘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대신 안도감이 가득했다.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사람들처럼. 그리고 이제 나는 이 방에 혼자 남았다. 방은 넓고 화려했다. 어두운 조명 아래 고풍스러운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문이 열리는 소리,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올까봐 두려웠다. 그리고 그때 나는 그를 보았다. 내 남편이 될 남자, 김민준. 그는 문 옆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는 내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억만장자의 후계자답게 깔끔하고 완벽할 줄 알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하얀 셔츠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그의 뺨에는 붉은 상처가 길게 나 있었다. 그의 손등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저 벽에 기대어 흐느끼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왜 저렇게 된 건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지 못했다. 그저 그가 약해 보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나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남자가 나보다 더 상처 입은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울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내가 이곳에 오기 전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씩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나의 발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나는 그의 시선에 움츠러들었다. 그는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다. 그는 내 손에 쥐어진 작은 칼을 보았다. 내가 혹시라도 그를 해칠까봐 혹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챙겨온 칼이었다. 그는 칼을 빼앗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 내가 아는 김민주는 차가운 조각상 같았는데 내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깨지기 쉬운 유리 조각 같았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놓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이 결혼에서 무엇을 얻게 될지 혹은 무엇을 잃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저 내 앞에 서 있는 이 남자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행해 보인다는 사실만이 나를 압도했다. 나는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그의 옆에 앉았다. 그의 떨리는 손을 잡고 나는 처음으로 그에게 말했다. 괜찮아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었다. 그는 그제야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저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에게 다가가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가 왜 울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의 아내가 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저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되고 싶었다. 그 순간 나는 이 결혼이 내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와 함께 이 어두운 방에서 희미한 빛을 찾을 수 있을까?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웠다. 나는 그의 눈 속에서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것을 보았다. 내가 괜찮아요 라고 말했을 때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린 것처럼.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마주 앉아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내 앞에 있는 이 남자는 내가 결혼해야 할 재벌 총수 김민준이 아니라 그저 상처 입은 한 사람이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벽에 기대어 있던 몸을 똑바로 세우더니 피 묻은 손을 들어 나를 향해 내밀었다. 당신은 대체 누구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마치 모래가 섞인 듯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가 누구인지 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나는 이 집의 아내 후보이자 그들의 거래를 위한 희생양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내 이름을 말했다. 이소연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되뇌었다. 이소연.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내 이름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의 셔츠에 묻은 피를 보았다. 상처가 깊어 보였다.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상처 치료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는 내 말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나는 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방 한쪽 구석에 있던 약상자를 찾아왔다. 그 안에는 소독약과 붕대 거즈 등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여전히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등에 묻은 피를 닦아냈다. 그의 손목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칼에 베인 듯했다. 내가 상처를 소독하자 그는 움찔했다. 아파요. 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는 고통 대신 알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다. 내가 붕대를 감아주자 그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당신은 왜 나를 도와주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내가 왜 그를 도와주는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저 그가 불쌍해 보였고 그의 눈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까.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는 내 대답에 픽하고 웃었다. 그의 웃음은 차가웠다. 당신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겠죠. 나를 이용하려는 거겠죠.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의 말을 반박하지 못했다.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저 그와 거래를 하러 온 그들의 도구였으니까. 이봐요, 이소연 씨. 그는 붕대가 감긴 손으로 내 뺨을 어루만졌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 결혼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결혼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이건 당신과 나를 위한 거래가 아니라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한 마지막 시도일 뿐이죠. 나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지옥, 그가 말하는 지옥은 대체 무엇일까? 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3년 전 나는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었어요. 그의 눈에는 다시금 눈물이 고였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여동생, 모두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숨을 멈췄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가
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사고였죠. 그리고 나는 그 범인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적이었다고 말했다. 회사 내부의 배신자들, 가족을 노리는 사람들. 그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고 했다. 심지어 자신의 약혼녀조차도 그를 배신했다고 말했다.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내가 그의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는 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했어요. 내 곁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사람. 그의 말은 나를 향한 구애가 아니라 절박한 호소였다. 나는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의 말은 내게 충격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나는 그저 그들에게 팔려온 도구였지만 그에게 나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나는 그에게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외롭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버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나는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번에는 따뜻하게 느껴졌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그날 밤 우리는 부부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두 영혼이 되었다. 우리는 침대에서 멀리 떨어진 소파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그는 잠이 들지 못했고 나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우리의 결혼은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그와의 결혼이 나의 삶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예감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 둘은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부부라기보다는 서먹한 룸메이트에 가까웠다. 넓은 침실에는 침대가 2개 놓여 있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잠이 들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회사로 향했고 나는 홀로 남아 집을 지켰다. 나는 해야 할 일이 없었다. 그는 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이 집에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말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를 쓸쓸하게 만지작거렸다. 우리는 밤늦게나 다시 만났다. 그가 지친 몸으로 돌아오면 나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거나 그의 셔츠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일도 거의 없었다. 그는 회사에서 해결하고 오거나 혼자 방에서 간단하게 먹었다. 나는 늘 혼자 밥을 먹었다. 내게는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들의 집에서도 나는 늘 혼자였다. 그들의 식탁은 언제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리였다. 나는 이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았다. 나를 위한 방은 따로 있었지만 나는 그 방보다 거실의 소파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커다란 창문 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아름다웠지만 나는 그 정원을 산책하는 일조차 두려웠다. 내가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까봐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저 창문 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이었다. 비가 내리는 오후였다. 나는 소파에 앉아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흐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흠뻑 젖은 채로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나를 보지 않고 그대로 방으로 향하려 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불렀다. 김민준 씨. 그는 나의 부름에 멈춰섰다. 왜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말했다. 차가운 물로 샤워하지 마세요. 감기 걸릴지도 몰라요. 나의 말에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그때 나는 내가 얼마나 그를 걱정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내게 이미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방에서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망설였다. 내가 그의 방에 들어가도 될까? 그러나 나는 그의 기침 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부엌으로 향해 따뜻한 차를 끓였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의 방문을 두드렸다. 김민준 씨, 저예요. 문이 열리고 그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내가 들고 온 찻잔을 보았다. 뭐 하는 거죠?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나는 그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따뜻한 차 마시고 좀 쉬세요.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나는 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은 어지러웠다. 서류 더미와 책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는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다. 나는 그의 앞에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다. 나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때 그는 갑자기 내게 물었다. 당신은 행복한가요? 그의 질문은 뜬금없었지만 나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행복한가?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행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글쎄요. 저는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나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나는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뜨거웠다. 그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나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우리는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보았고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옆에서 잠이 들었다. 그는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그의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나는 그의 옆에 누워 그의 숨소리를 들었다. 그의 숨소리는 깊고 고요했다. 나는 그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이 집에서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다. 나는 그와 함께 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서로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나는 잠이 들기 전 그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의 기침 소리에 잠에서 깼다. 새벽이었다. 나는 잠이 든 그를 보며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밤새 열이 올랐는지 그의 손은 뜨거웠다. 나는 그가 감기에 걸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분명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서 깊은 고뇌와 피로를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그의 이마에 올려주었다. 그는 잠결에도 나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얼굴은 완벽한 조각상 같았다. 오뚝한 콧날, 날카로운 턱선. 나는 그의 깊은 눈을 보며 그가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그의 아픔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내가 만들어준 죽을 먹지 않고 회사로 향했다. 나는 그가 걱정되었지만 그를 억지로 막을 수는 없었다. 나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집안을 정리했다. 어지럽혀진 그의 방을 정리하면서 나는 그의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젊은 남녀와 그들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그가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사진 속 가족들이 바로 그가 사고로 잃은 가족들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고 그의 몸에서는 술 냄새가 풍겨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내게 다가왔다. 당신
왜 아직 여기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힘든 하루를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나의 말에 피웃었다. 당신은 정말 순진하군요. 내가 당신에게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이 결혼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의 말을 반박하지 못했다. 그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저 그들에게 팔려온 도구였고 이 결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났다. 나는 그에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에 공감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맞아요. 이 결혼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결혼을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당신이 불쌍해요. 나의 말에 그는 눈이 커졌다. 그는 내가 자신의 아픔을 이해한다는 사실에 놀란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저는 당신의 상처가 무엇인지 알아요. 당신은 외로운 사람이잖아요. 저는 당신의 그 외로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나의 말에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뜨거웠다.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오랫동안 울었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고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나는 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해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약한 사람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부부가 아닌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두 사람이 되었다. 그는 내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의 부모님과 여동생을 노린 누군가의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것을. 그는 그 범인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다고 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무시했고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혼자가 되었다고 했다. 당신은 나를 믿어줄 수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희망과 함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믿어요. 나의 말에 그는 안도감에 눈을 감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그가 편안하게 잠이 들 때까지 그의 옆을 지켰다. 그날 밤 나는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그는 내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선물해 주었다. 그의 옆에서 잠이 들었다.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나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아침에 눈을 뜨니 그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다. 나는 그의 옆자리를 보며 텅 빈 공간에 허전함을 느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의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다. 그가 출근하기 전에 따뜻한 차를 마셨는지 찻잔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그가 마시고 남은 찻잔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내가 좋아하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는 꽃다발을 내밀며 쑥스럽게 웃었다.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나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마워요. 나는 그의 말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나는 그에게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어주었다.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나는 그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행복했다.
그가 만든 음식은 내가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요리를 잘하시네요. 그는 나의 말에 픽 웃었다. 아니요, 그냥 혼자 살다 보니 익숙해진 것뿐이에요. 그의 말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의 외로움에 공감했다. 나 역시 혼자 살다 보니 익숙해진 것들이 많았다. 우리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 그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똑똑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에게 점점 더 빠져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은 결혼 전에는 무슨 일을 했나요? 그의 질문에 나는 잠시 침묵했다. 나는 결혼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뜻대로 살았을 뿐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나 자신을 바치기 위해 태어난 존재였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의 뜻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나의 말에 그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내가 당신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운 것 같아요. 그의 눈물은 뜨거웠다. 나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아니에요. 당신은 내게 짐이 아니에요. 당신은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사람이에요. 나의 말에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의 심장 소리는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나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우리는 부부가 되었다.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였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어루만지며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그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다. 우리 결혼은 그들에게는 단순히 사업을 위한 거래였을 뿐이다. 나는 그들의 꼭두각시였고 김민주는 그들의 야망을 실현시켜줄 거대한 자본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는 그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었고 김민준 역시 나를 단순한 사업 파트너로 여기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안식처를 제공하는 진정한 의미의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 우리의 변화는 위협으로 비쳤다. 특히 나를 이용해 김민준을 조종하려던 이 씨 부부에게는 더욱 그랬다. 그들은 내가 김민준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려 했다. 전화 한 통, 문자 하나까지 모두 확인하려 들었다. 나는 그들의 감시 속에서 숨막히는 나날을 보냈다. 나는 그들이 언제 우리의 행복을 파괴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 부부가 예고도 없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 나는 그들의 방문에 놀라 몸이 굳어버렸다.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너 요즘 김민준이 너한테 무슨 말 안 하니, 이 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들의 질문에 당황했다. 내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자 이 씨 부인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네가 감히 우리를 속이려 드는 거야. 네가 지금 어디서 감히 그런 눈으로 우리를 쳐다봐. 나는 그들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빛은 나를 어린 시절로 되돌려 놓았다. 그들의 시선은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종속된 꼭두각시가 된 기분이었다. 그때 김민준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그는 현관에 서 있는 이 씨 부부를 보고는 표정이 굳어버렸다. 무슨 일이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 씨 부부는 김민준을 보자마자 태도를 바꾸었다. 그들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위 오랜만이네. 소연이가 잘 지내는지 보러 왔지. 그들의 가면 쓴 얼굴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김민주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나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나는 그제야 안도감을 느꼈다. 김민주는 이 씨 부부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저희 부부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저희를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그의 단호한 말에 이 씨 부부의 표정은 일그러졌다. 그들은 김민준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이 씨 부인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준, 너 지금 소연이가 누군지 잊었니? 쟤는 우리 집에서 주워온 애야. 네가 쟤한테 잘해줄 필요 없어. 그들의 모욕적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나의 얼굴은 뜨거웠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다시 한번 내가 그들의 꼭두각시이자 그들에게 버림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 김민준이 나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그는 이 씨 부부를 향해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저한테 소연이는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소연이의 과거는 저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소연이를 모욕하는 것은 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내게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났다. 나는 그에게 처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는 나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사랑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의 울음소리는 내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종속된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아내였다. 이 씨 부부가 떠난 후 집은 다시금 고요해졌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들이 퍼부은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그들이 떠나고 난 뒤에도 한참을 서 있었다. 그때 김민준이 나를 조용히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는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나를 안고 있었다. 그의 존재가 내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되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고개를 들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나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보며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고마워요. 나를 지켜줘서. 그는 나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당신은 나의 아내입니다. 당신을 지키는 것은 나의 의무이자 나의 사랑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의 심장 소리는 내가 이제껏 들어본 어떤 소리보다 아름다웠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 씨 부부는 김민준의 회사 사람들을 찾아가 나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 내가 그를 돈 때문에 이용하려 한다는 둥, 나의 과거가 부끄럽다는 둥, 그들은 온갖 모함과 비방을 일삼았다. 그 결과 김민준의 회사에서는 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의 회사 사람들은 나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심지어 김민준의 친척들까지 나서서 우리 관계를 반대했다. 한날 우리는 그의 친척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 자리는 마치 심판대에 선 것처럼 차가운 분위기였다. 그의 친척들은 나를 보며 수군거렸다. 그들의 시선은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고 나는 그들의 시선에 숨이 막혔다. 그때 그의 삼촌이 내게 질문을 던졌다. 소연 씨, 우리 조카한테 뭘 바라고 결혼한 겁니까? 돈 아니면 명예. 나는 그의 모욕적인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나의 얼굴은 뜨거웠고 나는 수치스러움을 느꼈다. 그때 김민준이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나는 그의 손길에 힘을 얻었다. 그는 그의 삼촌을 향해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삼촌 소연이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소연이는 제 아내입니다. 그의 삼촌은 김민준의 말에 화를 냈다. 김민준, 네가 지금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구나. 저런 여자한테 홀려서 넌 이 집안의 후계자야 아무나 내 아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의 삼촌의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다시 한번 내가 그들의 꼭두각시이자 그들에게 버림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때 김민준이 나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그는 그의 삼촌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한테 소연이는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소연이의 과거는 저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소연이를 모욕하는 것은 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내게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에게 처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는 나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사랑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의 울음소리는 내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종속된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아내였다. 우리는 그들의 모욕적인 말에 굴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믿었고 서로를 사랑했다. 우리는 그들의 반대에도 꿋꿋하게 우리들의 사랑을 지켜나갔다. 나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김민준의 아내였고 나는 나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강한 여성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우리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짓눌리는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김민준의 아내였고 나는 그의 곁에서 그의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나는 김민준의 회사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사업에 대한 보고서들을 읽고 그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연구했다. 나는 나의 지혜와 통찰력을 이용해 그의 사업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 김민준은 내가 그의 사업에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기뻐했다. 그는 내게 자신의 모든 것을 공유해 주었다. 그는 나를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그의 삶의 동반자이자 그의 사업의 파트너로 여겼다. 우리는 함께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서로의 지혜를 빌려주었다. 나의 노력은 곧 결실을 맺었다. 나는 그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중 하나에 숨겨진 문제점을 발견했다. 나는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그는 나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함께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우리의 성공은 그의 회사 내부에서 나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나를 돈만 밝히는 여자로 치부하던 사람들은 이제 나를 김민준의 든든한 조력자로 여기기 시작했다. 우리의 행복은 점점 더 커져갔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의 존재를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종속된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강한 여성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씨 부부와 나의 약혼자였던 남자가 합세하여 우리에게 거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민준의 사업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다. 그들은 김민준의 회사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그의 경쟁사들과 손을 잡았다. 그들은 김민준을 파멸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나는 그들의 음모를 감지했지만 그들의 규모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 나는 김민준에게 그들의 음모를 경고했지만 그는 나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그렇게까지 악랄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들을 믿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곧 배신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음모는 현실이 되었고 김민준의 회사는 위기에 처했다. 나는 그들의 비열한 수단에 분노했다. 나는 그들의 음모를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거대한 힘 앞에 무력함을 느꼈다. 김민준은 내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내가 당신의 말을 믿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나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나의 말에 그는 다시 한번 힘을 얻었다. 우리는 서로를 믿었고 서로를 사랑했다. 우리는 그들의 음모에 굴하지 않고 우리의 사랑을 지켜나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와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려는 그들의 음모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의 결심이 굳건해질수록 그들은 더욱 악랄하고 치졸한 방법을 동원했다.
그들은 김민준의 회사에 대한 모든 것을 조작했다.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거래처들을 협박하여 김민준에게 등을 돌리게 했다. 회사는 순식간에 파산 직전에 몰렸다. 김민준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나는 그의 곁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나는 그의 곁에서 그를 위로해 주었다. 나는 그가 포기하지 않도록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함께 이겨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김민준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로 교통사고였다. 나는 그들이 김민준의 부모님과 여동생을 잃게 했던 바로 그 방법으로 그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악랄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그들의 음모를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나는 그들이 김민준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김민준에게 경고했다. 오늘 밤에는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어요. 그러나 김민준은 나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나의 걱정이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그는 나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괜찮아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나는 불안했다. 나는 그의 곁을 떠날 수 없었다. 나는 그가 회사에서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그의 회사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나는 그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때 그의 약혼자였던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다가가 말했다. 민준 씨, 나랑 같이 가요. 우리 옛날처럼. 그녀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녀가 김민준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음모에 가담한 공범이었다. 김민준은 그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밀어내고 내게 다가왔다. 소연 씨가요. 우리 함께 가요.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때 한 대의 차가 우리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왔다. 나는 김민준을 밀어냈다. 안 돼요, 당신은. 안 돼요. 꽝. 나는 차에 부딪혔다. 나의 몸은 허공으로 떠올랐고 나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나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나왔다. 나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김민준의 절규를 들었다. 그는 나를 향해 달려왔다. 소연 씨, 소연 씨,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당신은 괜찮아야 해요. 나의 말에 그는 눈물을 흘렸다. 소연 씨, 제발, 제발 눈을 떠요.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나는 그를 사랑했다. 의식이 희미해졌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의 목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나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고 싶었지만 나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다시금 눈을 떴다. 나의 눈앞에는 하얀 천장이 보였다.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나의 옆에는 김민준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내가 깨어난 것을 보고는 놀란 듯 나의 손을 잡았다. 소연 씨, 깨어났군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제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는 내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내가 사고를 당한 후 그들의 모든 음모를 밝혀냈다고 했다. 그는 그들의 모든 악행을 경찰에 신고했고 그들은 모두 구속되었다. 나의 부모님과 약혼자였던 남자, 그리고 그의 약혼자였던 여자까지. 그들은 모두 그들의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김민준은 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당신의 말을 믿지 않아서. 당신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나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아니에요.
당신은 저를 구원해 주었어요. 나의 말에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나는 그의 품에 안겨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의 심장 소리는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나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꼈다. 몇 달 후 나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나의 몸은 완벽하게 회복되었고 나는 다시금 나의 삶을 되찾았다. 김민주는 그의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나를 통해 힘을 얻었고 나는 그를 통해 새로운 삶을 얻었다. 우리는 서로를 구원해 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그들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우리는 새로운 집을 짓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우리는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모든 것을 공유했고 서로에게 모든 것을 사랑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종속된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나는 김민준의 아내였고 나는 나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강한 여성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이었다.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나는 그의 옆에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나의 미소를 보고 물었다. 당신은 행복한가요? 그의 질문에 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네, 저는 행복해요. 나의 말에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나는 그의 품에 안겨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의 심장 소리는 내가 이제껏 들어본 어떤 소리보다 아름다웠다. 나는 그와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내 몸이 내팽개쳐졌다. 쿵소리와 함께 온몸에 뼈가 부서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시야가 흐릿했다. 낯선 향기가 코끝을 찔렀다. 값비싼 향수 냄새, 그리고 희미한 피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제야 이곳이 어딘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오늘 밤 나는 그들의 손에 이끌려 이곳으로 왔다. 이 차가운 집, 이 낯선 방, 그리고 이 남자의 아내가 될 예정이었다. 혹은 아내가 되어야만 했다. 나는 이소연 올해 24이다. 이씨 가문에 입양된 지 15년이 흘렀다. 내게는 이름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름조차도 그들의 것이었다. 이소연. 그저 그들의 뜻대로 불리고 그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 어린 시절부터 나는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다. 진짜 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그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나는 늘 조용히, 늘 착하게 굴었다. 그들의 칭찬 한마디에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고 그들의 무관심에 홀로 숨죽여 울어야 했다.